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뭐 약칭 변혁이다 부르던데 15명의 의원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의기투합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거 아니냐,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 한국 안 가, 미국 스탠퍼드대로 더 연구하러 가야 돼. 그래서 10월 1일부터 거기서 법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뭐 안철수 전 대표 만나러 난 미국 아니라 우주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약간 두 분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총선 앞두고 그래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같이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재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바로 지금 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미국행, 스탠퍼드 미국행 그거 어떻게 봐요? 좀 느닷없이 나온 뉴스 같은데 뭐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좀 느닷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냥 본인 몸값 못 피는 행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인지상정이다. 뭐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다만 몸값 높이는 작전으로서 무엇을 위한 몸값 높이기입니까? 뭐 두 가지 다 이제 속된 말로 간을 보겠죠. 총선과 대선 이것 중에서 어떤 시점에 이제 본인의 주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저는 뭐 지금 그 미국을 가는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차이는 뭐냐면요. 국민의당계는 어쨌든 2016년 2월에 창당해가지고 16년 4월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그 정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지팅 스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문학자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뭐 가서 연구를, 뭐 제 생각에는, 사색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지만은, 뭐 진짜 다른 사람과 공동 연구를 하고 이런 시간은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제가 하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방문학자로 왔던 게 누구냐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005년인가 2006년에 와서 있었다는데, 1년 동안 있었다는데, 제가 수업 듣는 건물에 그분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색적인 연구를 하셨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방에서 열심히 연구하셨겠죠. 굉장히 사색적인 연구를 하셨을 거라 좀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것처럼 이 방문학자라는 것이 약간 안식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 전에 귀국해서 유승민 대표와 같이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제 금요일 되면 원래 10시쯤, 오전 10시쯤 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그 www.gallup.co.kr 이런 거 이제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갤럽 여론조사 표를 기다리는데 아마 가장 많이 새로 고침 누르고 계시지 않을까.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번 7%인가 뜨셨거든요. 지난번에 3위인가 3위가 7% 뜬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게 최근까지 4%, 5% 요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2% 올랐는데 이게 사실 오차범위 이내긴 한데 이제 고무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권에 대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민주당 이탈표가 어디로 갈까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많은 부분을 이제 받아간다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떨어져 나올 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게는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빼놓고 한 10% 정도 지지층 이탈이 했다고 했을 때 그 지지층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안철수 대표가 흡수할 수 있다, 또는 뭐 유승민 대표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예를 들어 본인의 뭐 대선 지지율이 지금 아까 뭐 갤럽에서 7까지 떴다 그러는데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7 정도의 정체가 되는지, 아니면 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한 20을 찍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낙연, 황교안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것과 비등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본인이 또 제3세력도 예전에 한번 해봤던 거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생각하면은 뭐 한 1월 달쯤 돼가지고 충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또 이제 접고 오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지금은 아마 사색적인 연구보다는 갤럽 지지율표가 더
계속 그쪽을 보고 있을 것이다. 금요일마다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재엽 위원장은 그 안철수 전 대표, 뭐 과거에 뭐 안풍이다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굉장한 사실 국민적인 인기를 또 한때 받았었고, 그런데 계속 뭐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하고 국민의당 창당하고 또 바른미래당 출범하고 등등등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쨌든 실패를 또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안철수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신 위원장님은 안철수라는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잠재력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상 지금 정치권의 다당제를 만들어낸 것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없었으면 지금 같은 뭐 3당 5당 체제가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브랜드와 그 다음에 뭐 잠재력 같은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그 변혁 비상행동에 보여주고 있는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지금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뭐 몸값 불리기다. 네.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 11월 중에는 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11월에는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라디오 나가셔서 문제가 다 해결된 후 꽃가마 타고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위해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약간 야지 놓는 성격이죠. 약간 깎아내리면서 그 보고 오라라고 압박을 놓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안철수 전 대표가, 물론 제가 더 멀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변혁에게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그냥 들어가지는 않겠다. 네,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변혁과 손을 잡지 않겠다,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로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손을 잡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께 우리 손학규 의원을 그 공천 줘라라고 송파 을이었나요? 공천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그게 묵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달라라고 당의 한 또 다른 리더로 여겨지는 사람이 부탁을 했었을 때 이것을 뭐 비토놓는다 혹은 무마시킨다, 이건 다음번 선거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똑같은 리더로 보는 걸까? 이게 협력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 협의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간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변혁 비상행동에는. 근데 이 국면에 안철수 대표가 손을 내밀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쳤다? 저는 지금 변혁이 갖고 있는 이 노선에,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혁에선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오히려 몸값이 떨어지니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짐짓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안철수 측근 쪽에서 이번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혜훈 그 의원께서 라디오에 나간 것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꽃가마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험지에서 험난하게 정치 노선들을 밟아왔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혁에서 이제 택해야 될 건, 물론 계시기도 합니다만, 손학규 대표 손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창당을 한다? 불가능한, 안철수 전 대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손 내민 것을 거절한 상태에서 그럼 자한당 가실 거예요? 한국당 가서 지금 그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내부에서 세력화를 하시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몸값 떨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된 것은 변혁팀이 아닐까 싶고요. 변혁팀이 손학규와 손을 잡고 안철수를 다시 초대하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변혁 15명 구성원 중에 그 안철수 전 대표계로 분류되는 어쨌든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같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보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안철수 대표가요, 지금 안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비례대표 의원 6명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 권은 의원 1명에서 7명이 안철수계로 분류되어 있는 변형된 인사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실제로 이 7명의 의원들은 버리겠다고 선택하고 이번 판을 스킵할 수 있고요. 아니, 이번 판에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변혁은 변혁 나름대로의 결사체가 됩니다. 15명이.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본인의 운신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예를 들어 6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더 이상 안철수계가 아니겠죠, 그러면. 왜냐면 안철수가 본인을 버렸다 생각하니까. 살 길을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 근데 그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그 유승민 대표와 정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입장에서는 뭐 유승민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유승민 의원과 워낙 가까우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미국행을 바라보는 유승민 의원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까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은 항상 본인이 원칙으로 세운 것들이 몇 가지 있으면은 이것과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견이 있으면은 뭐 본인이 안 난다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너무 애달프게 뭐 땡길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우주 끝에까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7명의 어쨌든 안철수 계라고 분류되었던 뭐 사실은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해야겠죠. 안철수 계가 아니라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쨌든 시그널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7명을 버리고 나가지고 8명과 7명 버리면 15명이 면역으로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분들을 버리고 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그럼 또 뭔가 총선 앞두고 세력화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국민의당 만들면서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았던 이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판이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 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입니다. 예. 둘 다 윈윈하거나 아니면 둘 다 파국으로 치닫거나 저는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밖에 있어서 내부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개인적 악 감정들이 쌓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켜야 되는 것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왜 모였죠? 바른미래당이 원래 갖고 있는 원칙과 정책이 무엇입니까? 원래 만들고 싶은 사회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승민 의원의 원칙,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면 다 함께 할 수 있다의 그 원칙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그 바른미래당이 만들고 싶은 합당한 보수의 사회, 합당한 보수의 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면 설사 그게 아직까지도 악감정이 남아있는 손학규 대표라고 하더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당제의 길을 만들었고 지금 그 국면이고 바른미래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보수의 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잘 치고 나온다면 중도 보수,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야합을 해서 오히려 힘을 쪼개서 이 다당제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만들까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설사 손학규 대표라고 하더라도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 또 손학규 대표랑 저희랑 틀어졌다 보세요. 그러게요. 개인적인 악감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치 입단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자, 원래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노선 설정을 하자고 연찬회에서 손학규 대표랑 뭐 모든 의원들이랑 최고위원들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 그럼 창당 정신인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로 가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사실상.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광주 출신 권은희 의원까지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막판에 이제 그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진보를 포기할 수 없다. 진보도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럼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손학규 대표께서는 본인과 가까운 의원 이찬열 의원 한 분 있으신데 와가지고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 그리고 진보를 추구한다라는 걸 진보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저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때 보면요. 저희는 중도이면서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 저희가 팔고 있는 물건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맛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면서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왜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노선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거 당연하죠. 손학규 대표께서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 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회의 끝나고 막판에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제 개혁에 있어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나중에 그 과거 기사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 어디서 읽어가지고 갑자기 단식을 하신다고 이제 들어놓으십니다. 예, 근데 당의 선거제 입장 정도면 당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는 이거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해요. 자, 그럼 이걸 논의하는 장이 있어야겠죠. 장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게 당론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70 나이 드신 노인분이 가셔가지고 단식을 하는데 우리 말릴 수도 없고 어르신이 단식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목숨 걸고 뭐 이거 이러겠다 단식하는데 아 그거 안 돼요 아저씨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당론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많은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사결정의 구조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들어놓고 이거 내 소신이다 그래버리면 이게 당론이 되는 거냐. 그때부터 민주적 당 운영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손학규 대표님께서 단식을 하셨었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깜깜이 예선 야합을 통해서 선거제도 안을 본인들끼리 타결하기 위해서요. 그 국면에서 그 단식을 한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니에요. 그 단식 보면 이정미 대표랑 앞에 붙여놓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 그 달성을 위한 단식 촉구 단식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그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단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아니라 정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고 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총선 접어들기 전에 손을 잡을 거면 잡고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좀 내놔라 라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의원을 버리는 거를 한 거다 이런 뭐 버리거나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이러한 파국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타결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협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전 정치는 뭐 평생 적도 없고 평생 친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력이지 누구 하나 뭐 배척하거나 혹은 아니면 규탄한다 그래서 정치가 실제로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협상하는 방식이 단식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단식해서 들어놓았었던 그럼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국면들을 그때 단식할 때 보면요 명시적으로 이정미 손학규 두 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의 단식이었고요. 예를 들어 그게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라 단식이었던 적은 없어요. 시청자들이 여기서 지금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그 단식 부분에 대해서 기억 잘 못합니다. 뭘 위해서 했는지 기억 잘 못해요. 일단은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과연 다시 결합해서 총선 전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과 신재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신재 위원장은 어떻게든 손학규 대표랑 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바른미래당 자체를 분열하지 말고 잘 살려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노선 차이가 워낙 이미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여전히 약간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이준석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신재 위원장도 총선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총선 전에 펼쳐질 이 소규모의 정계 재편 흐름과 안철수, 유승민 두 정치인의 행보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죠.